아직도 50만 원 못 받았어. 응,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 참, 선미 말이야. 아무리 내 딸이지만 너무한 것 같아. 어쩌지? 그냥 받지 말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다음 주가 선미 생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각각 20만 원 정도 선에서 선물하잖아. 아, 그래. 작년에 내가 2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선물했잖아. 그래, 나도 20만 원 정도 하는 가디건 선물했어. 뭐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올해는 선물을 하지 말자고. 응, 맞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을 아예 안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각각 5천 원짜리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이나 보내자고. 아, 그거 좋네. 어쨌든 선물을 하는 건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올해 선미 생일은 각각 5천 원씩. 요즘 세상에 부모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 사이에 퍼져 있다고들 하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벙커녕 부모 돈이나 빼먹으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며 무개념한 딸에게 똑같이 갚아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사는 66살 최연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자식 흉을 보는 게 부모된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하는 거고 또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제 경우를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러니 자식 흉을 좀 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간히 남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나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라서 나이가 있는데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잖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좀 문제입니다. 한평생 아무 근심도 없이 산다면 그건 또 너무 심심할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자식 걱정만큼은 안 하고 싶었는데 자식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저에겐 자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딸이 한 명이요. 그런데 지금은 딸과 보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은 외동딸이라서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오냐오냐 하며 키웠죠. 부족한 것 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딸은 점점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딸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은 쭉 버릇없는 채로 자랐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와는 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성인이 돼도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독립까지 했는데도 돈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계속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근데 왜? 엄마, 나 가방 좀 사려고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넌 월급 탄 거 다 어디 갔는데. 월세 내고 생활비로 쓰면 없어. 엄마, 너 적금은 하고 있니? 적금하는 달도 있고 못하는 달도 있고 그렇지 뭐. 너 이러다 어쩌려고 그래? 적금은 결혼하고 나서 하는 거야. 지금 싱글일 때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어이없네. 너 어쩜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 다시 모으면 되지 뭐. 청춘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50만 원만 빌려주라. 한 달 안에 갚을게. 에휴, 알았어. 내 계좌로 보내줄게. 결국 딸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딸은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얘기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자니 이 나쁜 버릇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내가 선미한테 한 달 전에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게 왜?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그럼 직접 얘기해. 빨리 갚으라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아니야, 달라고 해야 해. 그건 교육이야, 교육. 그래. 당신도 알다시피 선미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잖아. 그건 그래. 나중에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부모인 우리가 욕먹는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꼭 받아. 알았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딸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내가 빌려준 50만 원을 진짜 기억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 못하는 척을 하는 건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딸에게 실망하게 되었죠. 저기, 선미야, 전화 통화 가능하니? 응, 말해. 선미야, 한 달 지났어. 무슨 한 달? 너 진짜 몰라서 그래. 응,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가방 산다고 엄마한테 50만 원 빌려갔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고 빌려갔잖아.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지난달에 산 가방은 내가 내 돈으로 산 거 같은데 너 지금 은행 계좌 확인해봐. 지난달 11일에 50만 원 보냈어. 엄마가. 아, 잠깐만.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네. 엄마가 50만 원 보냈구나. 언제 보내줄 거야? 이번 주 내로 보내줄게. 꼭 보내. 아, 알았어. 엄마 은근히 치사하다. 누가 안 갚는다고 했어? 저는 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꾹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이 저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제 책임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어쨌든 제가 잘못 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딸이 돈을 갚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정말 왜 저러나 싶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망쳤구나. 외동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이야.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장선미. 너 도대체 언제 돈 보낼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한다. 그 돈 꼭 받아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하다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빨리 갚아. 그리고 지금 치사한 건 내가 아니고 너야. 와, 무섭다 무서워. 무서운 것도 너야. 왜 돈을 안 갚는 건데? 알았어. 기다려. 내가 갚을 테니까. 진짜 친엄마 맞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무리 모녀지간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야. 그렇게 딸과 말다툼을 했지만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름 해결책이라며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아직도 50만 원 못 받았어. 응,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 참, 선미 말이야. 아무리 내 딸이지만 너무한 것 같아. 어쩌지? 그냥 받지 말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 주가 선미 생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각각 20만 원 정도 선에서 선물하잖아. 아, 그래. 작년에는 내가 2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지. 그래, 나도 20만 원 정도 하는 가디건을 선물했어. 뭐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올해는 선물을 하지 말자고. 응, 맞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을 아예 안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 각각 5천 원짜리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자고. 아, 그거 좋네. 어쨌든 선물은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올해 선미 생일은 각각 5천 원씩. 그렇게 남편과 저는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각각 5천 원짜리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그의 생일 선물은 딱 그걸로 끝이었죠.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딸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야? 방금 모바일 상품권 이거 뭐냐고. 뭐긴 뭐야. 말 그대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지.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냈냐고. 아빠도 오전에 보냈던데 그걸로 편의점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생일 선물이지. 너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잖아. 설마 이게 끝이 아니지. 그거 끝 맞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설마 내가 50만 원 안 갚는다고 복수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해.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너무하는 건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됐어, 그만해. 아마 사람들은 돈을 안 갚는 딸이 너무한다고 할걸. 그렇게 그의 생일에 딸에게 참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 뒤로 딸은 돈을 빌려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이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벚꽃 구경을 가자고 약속하고 잠실 석촌호수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딸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냥 혼자 석촌호수를 돌면서 벚꽃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 차라리 나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저와 명동에 놀러 가기로 해놓고는 당일이 되자 엄마,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몰아보기를 해야겠어. 라며 약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드라마는 몰아보기로 봐야 재미있고 중간에 멈추면 김이 빠진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약속을 펑크내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런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하루는 딸이 휴일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절대 펑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였죠. 엄마, 나 이제 절대 약속 펑크 안 낼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는 왜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엄마, 오늘 토요일인데 뭐 해? 그냥 이따가 아빠랑 백화점이나 가려고. 근데 왜? 그건 왜 묻는데? 아니, 그냥 백화점 가서 뭐 하게? 그냥 쇼핑도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러려고. 아빠 오늘 등산 안 갔어? 발목이 안 좋다고 요즘 등산 안 가. 엄마, 그냥 오늘은 나랑 놀자. 아빠랑은 매일 보잖아. 그래도 아빠랑 먼저 약속했는데. 그럼 아빠랑 다 같이 볼까? 아, 싫어. 아빠는 너무 꼰대 같아서 싫어. 그래, 알았어. 내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남편과 선약이 있는데 그걸 깨고 딸이 자기랑 놀아달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딸과 놀러 가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만 아니었다면 저는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바로 선을 그을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딸이 휴일에 같이 놀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니 저는 결국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왜 또? 오늘 백화점 가기로 한 거. 다음에 가자. 왜? 선미가 오늘 자기랑 같이 놀아달라고 하네. 그래? 그럼 선미랑 만나. 나는 그냥 집에서 바둑 TV나 볼게. 미안해, 여보. 근데 말이야. 선미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지 않아? 이제 30대 중반인데 말이야. 그건 그래.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언제까지 저렇게 대책 없이 살 건지. 참, 그렇게 남편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처럼 딸이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여전히 철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딸이 친구가 없다는 것도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긴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친구가 있을 리가 없겠죠. 딸이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말벗이 있어야 치매도 예방되고 정서적인 안정도 되고 우울증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미야, 내 아빠랑 약속 취소했어. 아싸. 그럼 오늘 우리 야구장 가자. 내 엄마 나이에 무슨 야구장이야. 그럼 어디가? 그냥 공원이나 가자. 올림픽 공원 가서 산책이나 하고 카페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자. 아, 난 화끈하게 야구 보고 싶은데. 그럼 친구랑 가. 내가 친구가 어딨어. 참나, 사랑이다 아주. 그렇게 딸과 만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에 먹은 샌드위치도 제가 샀고 커피도 제가 샀으니 딸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딸도 직장인이니 엄마가 저녁 정도는 자식에게 얻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딸이 의외로 한우를 먹자고 하는 겁니다. 한우? 너 진짜? 그럼 엄마,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사주겠어. 저는 순간 놀라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딸 덕에 호강하겠네 싶었죠. 그렇게 꽃등심 3인분을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총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꽤 많이 나와서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머머, 15만 원 나왔네. 선미야,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사주겠어. 우와, 우리 딸 최고다. 오늘 엄마 딸 덕에 호강했다. 고맙다, 선미야. 아니 뭐 겨우 이 정도로. 그래, 앞으로 자주자주 쏠게. 그래, 고맙다 선미야. 자식 낳은 보람이 있네. 계산하고 올게, 엄마. 그래, 고마워. 딸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딸 쪽으로 가보니 딸이 점원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건넨 카드는 체크카드였고 잔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미야, 다른 카드 없어. 아니, 그게 체크카드 하나야. 순간 짠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기분이 들더군요. 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 회 쏠게. 횟집 가서 제대로. 저는 가만히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덧붙이더군요. 엄마, 혹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계산 안 하려고 쇼하는 걸로 생각한 거야. 응, 솔직히 쇼하는 걸로 보였어. 그동안 내 행동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 엄마, 나 그런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응, 지금은 그런 인간으로 보여.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딸을 그렇게 몰라? 진짜 실망이야. 난 너한테 실망이다. 해도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요즘 왜 이래? 너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래. 뭐가 아닌데? 너 사회에서도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왕따 당해. 난 안 당해. 왕따? 그딴 거.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키면 시켰지. 너 친구 없지. 내가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야.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일마다 엄마를 귀찮게 하잖아. 나랑 노는 게 그렇게 귀찮아? 귀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짜증나. 매번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말이야. 더는 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과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잘 타. 늦지 말고. 딸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짜증나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싫더군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이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딸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여러모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보이냐? 표정이 딱 그래. 무슨 일이긴 있었지. 글쎄, 선미가 말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이 영 틀렸어. 또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저는 남편에게 선미와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당연히 남편도 저와 같은 부모인데 딸이 걱정스럽겠죠. 어느 부모가 딸이 저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과 동시에 남편은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마음이 약해서 딸에게 훈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딸을 꾸짖으려 하면 남편은 저를 말리는 경향이 더 강했거든요. 딸이 혼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겠죠. 하지만 딸이 이렇게 무개념한 사람이 되니 남편은 예전에 제대로 된 훈계를 못했던 부분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 맞아, 여보. 그런데 보니까 선미 친구도 없는 것 같아. 그건 당연한 거지. 저러는데 어느 친구가 있겠어. 참 씁쓸하다. 왜 우리 딸이 저러는 걸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하면 어때? 당신도 선미 월급날 맞춰서 호텔 뷔페 쏜다고 데리고 가. 그러고 나도 잔액 부족한 체크카드 가져가란 말이야. 바로 그거지. 근데 선미 월급날 가야 해. 그래야 잔액 부족이 안 뜨니까. 됐어. 나도 선미랑 똑같은 인간 되기는 싫어. 하긴 좀 유치하긴 하지. 남편과 이렇게 얘기하며 딸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군요.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제발 딸의 남자친구는 딸과는 정반대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양심 없는 바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 딸이 인성이 좋은 편은 아닌데 딸의 남자친구만큼은 인성이 좋기를 바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도 양심 없다고 해도 이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딸의 남자친구가 딸과 다른 인성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서 딸이 점점 그의 좋은 점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니 조금 행복해지더군요. 그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성적이 저절로 오르고 반대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 말이에요. 딸이 좋은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그 사람의 좋은 성격과 습관을 따라가며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딸의 남자친구만큼은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얼마 후 딸이 애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손수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딸의 애인은 정말 복스럽게 잘 먹더군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딸의 애인은 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는 반듯한 청년 같았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도 딸의 애인에 대해 나쁘지 않은 첫인상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선미 애인 어때 보였어? 하루 봐서 뭐라 단정할 순 없지만 괜찮아 보이긴 했어. 그렇지? 나도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특별히 못난 구석은 없는 것 같았어. 맞아. 딸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남자 보는 눈은 엄마 닮아서 정확한 것 같아. 뭐라고? 왜? 아니야? 아니, 맞아. 당신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인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물론이지.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웃으며 얘기하던 남편과 저는 한 가지 바람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딸만 철 좀 들면 아무 문제 없네. 맞아. 빨리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뭐 조만간 들겠지. 아니, 철이 들길 간절히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하자. 일단 딸의 애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은 합격이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딸의 애인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 는 말이 맞더군요. 두 번째 만남에서 딸의 애인의 본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은 딸의 애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은사님을 만나러 가느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전날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일 뭐 해? 왜? 특별히 스케줄은 없어. 우리 회사 앞으로 아빠랑 올래. 왜 그러는데? 우리 상철 씨가 한턱 낸다고 해서. 지난번에 식사 대접 잘 받았다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정말? 근데 어쩌지? 아빠는 내일 고등학교 때 은사님 만나러 간다는데. 그럼 내일은 엄마랑 나랑 상철 씨랑 셋이서만 만나자. 그래, 알았어. 우리 상철 씨 어때? 너랑은 다른 것 같아서 좋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말을 해도 꼭 나랑 같으면 별로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기분 나빠. 사실을 말한 거야. 그렇게 다음날 저녁에 딸과 딸의 애인을 만나러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깔끔한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죠. 다 먹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의 애인은 먼저 저와 딸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과 저는 한정식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머플러를 식당 안에 두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머플러를 찾으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애인이 한정식집 주인에게 화를 내며 따지고 있더군요. 저는 뒤에서 몰래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많이 탔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돈을 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런데 죄송하면 됩니까? 이렇게 음식이 엉망인데 돈을 받겠다고요. 이대로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리뷰로 싹 다 적을 거라고요. 딸의 애인은 한정식집 주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애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그냥 가시죠. 그 순간 식당 주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표정이었어요. 한정식집 주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저는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애인은 그렇게 당당하게 돈도 내지 않고 태연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발 딸의 애인이 정상적인 사람이길, 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길 간절히 바랐었는데요. 하지만 딸의 애인은 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정식집에서 나온 음식 중 떡갈비와 생선구이가 조금 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못 먹을 정도로 탄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불맛을 내기 위해 일부러 살짝 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돈을 내지 않으려 협박을 하다니 진상 손님을 넘어선 칼 안 든 강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귀가 막힐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람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도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정식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의 애인은 자가용으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기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딸의 애인의 차를 타기도 싫었고 딸과 단둘이 차 한 잔 더 마시고 가겠다고 둘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딸과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레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상철 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라고?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상철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진짜 잘못이 없는 것 같니?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응, 잘못 없어. 상철 씨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게 정당한 권리라고. 아주 정당한 권리. 엄마 2번 탔다고 돈까지 뜯어냈다니 그건 엄마가 확대 해석하는 거야. 하여간 너는 상철 씨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졌어. 엄마,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이야. 그래, 너 잘났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니 남편은 이제 그냥 딸을 포기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포기하고 살자. 어차피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안 듣잖아.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딸을 정말 포기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딸이 지금의 애인과 결혼이라도 한다면 이 개념 없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더 큰 진상을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정상이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둘 다 그러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정말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에게 크게 화가 난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딸이 저에게 차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와 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 라고요. 그런데 딸이 너무 다급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더군요. 부모 입장에서 미워도 자식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방금 주차해놨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문자가 이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집에 들어오지 왜 그냥 가버린 걸까 싶었습니다.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 뒤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가 망가진 것도 열이 받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가버린 딸이 더 미웠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무려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딸은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제가 또 전화를 걸어보니 이번엔 받더군요. 엄마, 이제 화는 좀 풀렸지. 참, 일찍 또 받는구나.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수리비 100만 원 나왔어. 말도 안 돼. 100만 원? 좋은 말로 할 때 수리비 계좌로 보내. 엄마, 내가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주라. 시끄럽고 너 100만 원 안 보내면 나 너랑 모녀지간 인연 끊을 거야. 엄마, 무슨 고작 100만 원 가지고 천륜을 끊으려고 해. 난 이제 내가 무섭다. 아주 소름 끼쳐. 딸의 뻔뻔한 태도를 보니 심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경찰서에 가서 딸을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경찰서 입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뭔지 도저히 딸을 고소할 수가 없더군요. 딸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것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포기하고 부모인 죄로 참으며 그 화를 삭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딸은 100만 원을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간 뭐가 또 아쉬워서 찾아왔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딸은 상견례 얘기를 하려고 찾아온 거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진 딸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엄마, 나 상철 씨랑 진짜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네. 아가씨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 왜 그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가 엄마죠? 저는 딸이 없는데요. 엄마, 유치하게 왜 그래? 진짜. 유치? 저는 딸이 없으니까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엄마, 왜 그래? 상견례 안 나올 거야.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엄마, 제정신이야. 그쪽은 제정신이세요. 왜 자꾸 저한테 엄마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딸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딸을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상견례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만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사실 남편도 딸의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었기에 상견례에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사실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딸이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딸의 애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엄마인 제가 상견례에 안 나가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자리인데 말이죠. 하지만 딸의 개념 없는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과 딸의 애인의 파탄난 인성을 보고 그런 사람을 예비 사위로 맡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쳐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를 다녀온 남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지. 정말 그래. 얼마나 안 좋았는데. 정말 분위기 최악이었어. 당신이 고생했겠네. 내가 고생할 게 뭐 있어. 그냥 분위기 자체가 불편해서 마음만 불편했을 뿐이지. 하여간 나도 없는데 수고했어. 선미가 당신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못 나왔다고 둘러댔는데 다들 안 믿는 분위기였어. 안 믿을 만하지. 그냥 당신이 자기 아들이 싫어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더라. 그 분위기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 둘이 잘 될 것 같아. 아니,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그냥 팔 분위기던데. 잘 됐네. 난 상철이는 그놈 정말 너무 싫었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당신은 오늘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딸의 애인 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딸 애인 부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 화날 만하지. 예비 장모가 자기 아들을 싫어하는 것 자체로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게다가 본인들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 테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건 나도 이해해. 우리 딸도 솔직히 며느리감으로 봤을 때 별로라고 느껴졌겠지.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야. 네, 아가씨.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딸이 상견례를 하는데 엄마가 안 올 수가 있어?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엄마라고 하세요? 저는 딸이 없다고요.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딸이 없다니까 자꾸 엄마 하시네요. 세상 천지의 딸 상견례에 안 나오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저는 딸이 없다니까요. 자꾸 그러시네. 그래, 알았어. 100만 원 보낼게. 지금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야, 이 나쁜 거. 100만 원 보낼 거면 50만 원 더 보내. 아우,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 50만 원 더 보낼게. 너 진짜 그 돈 안 보내면 내 딸 아닌 거로 할 거야. 엄마, 내가 보내는 건 확실히 보낼게. 대신 상견례 다시 잡을 거니까 그땐 꼭 나와. 너 하는 거 봐서 정할게. 다시 잡는 건 내 맘 있냐. 그때도 안 나오면 나 결혼 못 한다고. 너 하는 거 봐서 나갈지 안 나갈지 정할게. 내 행동에 달렸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딸에게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딸이 만나던 상철이와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은 상견례를 다시 하려고 했지만 남자 쪽에서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말하길 상철이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륜지 대사인 결혼이 무슨 장난이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상견례를 2번이나 하냐고. 결혼식을 했는데 또 신부 엄마가 안 나오면 결혼식도 2번 할 거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 쪽 엄마가 상견례에 나오지 않았으니 그 집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집안으로 보였을 겁니다. 딸도 원망 섞인 목소리로 저를 탓하더군요. 엄마가 상견례에 안 나가서 결혼이 파토난 거야. 그 집 부모가 우리 집을 이상한 집구석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남자 쪽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상견례에 나오지 않은 게 큰 결격사유로 보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결혼이 파토난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놈과 딸이 결혼하지 않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요. 한정식 집에서 상철이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저급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돈도 되찾고 결혼도 파토냈으니 이제 이 기회를 계기로 우리 딸도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다음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새삼 느낍니다. 제 딸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만큼만 평범하고 수더분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사연 함께 보시죠. 새아가도 그래. 집에 있으면 내가 잡아먹기를 해. 뭐를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뭐 오해나 했니? 제대로 너희 집에 간 적이나 있냐고. 왜 숨어서 지켜봐. 엄마가 불편하니까 그랬겠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지. 뭘 오죽했으면 그래. 내 휴대전화 뒤져서 며느리한테 전화한 게 지금까지 몇 번인지 세어봐라. 너희들이 먼저 전화한 것도 없지만 나도 전화한 적 없어. 불편할까봐 최대한 말 아꼈고 너희들 신경 쓰지 않게 최대한 배려한 거야. 시자 짓을 했어도 한참 전에 했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너희 하는 행동이 참 우습지 않니? 뭐가 우스운데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들은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살아갈 나이지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요양원에 있는 남편 면회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잊혀질 뻔했던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지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요.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남들도 다 비슷하게 살아왔듯이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작 중요한 제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세상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자식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는 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 그 대양이 엄마라고 했던가. 연락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그래. 왜 그래요? 지난주에 너무 빨리 와서 마음에 걸려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가 뭐 문제랄 게 있나? 지난주에 당신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쉬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어? 나야 여기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카드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요. 미안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재활치료 이번에 선생님 바뀌었다니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걷는 거 보니까 많이 나아졌던데. 젊은 사람인데 아주 야무지고 걸을 때 다리가 안 펴져서 불편했는데 이제 잘 펴지더라고요. 계속 받으니까 더 나아질 것 같아. 그것 참 다행이네요. 그럼 태양이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고요. 끼니도 거르지 말고 주는 거 다 드세요. 현재 남편은 재활 전문 요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큰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재활에 힘쓰기 위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을 수도 있었지만 보다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병원과의 거리가 제법 멀다는 현실도 고려해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청년 퇴직을 하고 대형마트 보안 요원으로 새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접한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서던 남편의 건강했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더불어 쓰러지는 과정에서 허리 쪽 디스크가 터지고 무릎 관절이 골절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화목했던 저희 가정에도 점점 어두운 기운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어요. 수술 상처도 잘 아물고 이제 재활 치료에만 힘쓰면 된대. 아직 지팡이랑 보조기구를 써야겠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을 거라더라. 그거 참 다행이네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나저나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지난번에 반찬 넣어두고 오면서 봤는데 라면만 끓여 먹는 것 같던데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는 것 같고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라서 그래요. 제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종종 챙겨주셔서 안 굶고 잘 먹고 있어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는 동료들이랑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아참, 이번에 병원비 정산은 내가 다 해놨어요.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아버지 집에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괜히 힘들게 음식 해 드시지 마시고요.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보내. 그리고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버지 은퇴했어도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병원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쁘니까 이런 거라도 해드리려고요. 아무튼 저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전화 끊어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엄마도 끼니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수고하고.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내어준 사랑만큼 아들도 저희에게 살갑게 잘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아들이었죠. 아들은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이 한번 빠진 일에는 정신없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참 회사에 적응하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 지독한 워커홀릭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나이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도 일찍 해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했지만 아들은 일이 좋다며 매번 선자리도 거부했고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점점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저러다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들이 38살이 되던 해 느닷없이 결혼하고 싶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3살 어렸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집안도 제법 잘 사는 것 같았고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죠.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실속도 잘 챙기고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성격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싹수가 노란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옛날 사람인지라 꼰대 기질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시부모가 될 저희와 잘 어울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지나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보이더군요. 완전히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 두 사람을 응원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게 세 사람을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죠. 엄마, 나 그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파트 말이니 회사랑 멀지 않니? 회사 근처로 적당한 집 구하면 되잖아. 서울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고 어차피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받는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니?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너한테 가겠지. 근데 주든 말든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다. 너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거 별로야. 그럼 결혼하면서 집 문제가 가장 큰데 대출받고 뭐 하면서 굳이 빚내서 신혼 시작할 이유라도 있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 미리 준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집이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그렇고 물론 너한테 주려고 했었어. 근데 그걸 내가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지 않니? 그리고 굳이 회사랑 먼 그 집에서 왜 살려고 해?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아서 빚내서 살 바엔 어차피 물려받을 거 그 집에서 살면 되는 거고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좀 써야죠. 보니까 그쪽에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 키우기에도 괜찮을 것 같던데요. 저희 미래 생각해서 배려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을 먹은 것도 잠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과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을 모아 이루어낸 재산을 아들이 대놓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 집은 저희가 죽으면 아들에게 자연스레 상속될 재산이었고 언젠가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려주려고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들이 그 집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물 흐르듯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날이 선 모습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 그 변화가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평소와는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종종 아들이 안부 연락을 하거나 집에 와서 과일을 사다 두고 가는 것 말고는 부딪힐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가까이 살아도 어째 더 멀리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가 된 저는 외로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감정에 골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살갑고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으며 우리는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뒤 아들이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네. 근데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그래, 놀라지 마세요. 미니가 임신했어요. 지금 8주 차래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냐, 그거 참 잘 됐구나. 임신하면 몸이 힘들다던데. 새아가 입덧은 없니? 심하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내가 잘 챙겨줘야 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대신해주고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녀도 제일 좋은 건 편히 쉬는 거다. 안 그래도 장모님이 챙겨주고 계세요. 입덧이 심한 건 아닌데 먹는 거 잘 먹어야 한다고 매일 오셔서 반찬 해다 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입 두 입 먹고 하니까 그나마 살만한가 봐요. 그래, 안 사돈이야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잘 챙겨줘라. 임신 기간에 서운한 게 평생 간다더라. 알겠어요, 엄마. 결혼 이후 별다른 이벤트 없이 심심하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임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며느리가 걱정되더군요. 왕래를 잘하지 않았지만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축하 선물로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변 사람이 며느리에게 안마 의자를 선물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러기로 마음먹었죠. 어찌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이 때문에 제대로 외출할 수 없고 마사지 한 번 받는 것도 힘들 테니 집에 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둘씩 사서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만나기가 힘드니 어떻게 전달할지 막막했죠. 새아가, 너 집에 있니? 요즘 몸은 좀 어때? 아, 네 어머니. 저 지금 밖이에요. 안 그래도 병원 갔다가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있어요. 그래, 별일 없지. 네, 괜찮아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큰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고부지간의 소소한 일상을 묻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를 바랐지만 단답식으로 말하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본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안마 의자 설치한 거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이번에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내가 영양제랑 이것저것 사둔 게 있거든. 그래서 집에 있으면 갖다 줄까 싶어서. 아, 저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그리고 저 먹는 영양제가 따로 있어서요. 이거 비싸고 좋은 거래. 내가 알아보고 주문한 건데 뒀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고 함부로 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마음은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럼 이거 안 먹겠다는 거야. 너 생각해서 산 건데 이따가 남편 퇴근하면서 들러서 가지고 오라 할게요.
저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늦지 않겠어? 어차피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리고 어머니. 왜 그니?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안사돈이나 다른 사람들은 잘만 초대받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들도 초대해 집들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괘씸하기도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엄마, 그 사람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지난번에 안마 의자 잘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저것 산 게 있어서 주려고 했지. 그런 건 저한테 연락하시지. 제가 퇴근하고 들렀다 가면 되잖아요.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한 거냐. 이상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세아가 생각해서 마련한 건데.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너한테 전화해서 그새 고자질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래도 그 사람 한참 예민할 시기잖아요. 엄마가 그냥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전화 받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아무튼 다음부턴 저 통해 연락하세요. 괜히 사람 부담 주지 마시고요. 아들 부부의 방어적인 태도에 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죠. 여보, 애들 말이야.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걸까? 왜 또 무슨 문제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임산부한테 좋다는 거 다 사서 보냈잖아. 근데 지들이 불편하다 어쩐다며 이러는 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요즘 워낙 개인주의가 심하잖아.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게 제일이라며.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지들 잡아먹기를 해, 부려먹기를 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 되레 우리가 이해해주고 눈치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게 현실이야. 적당한 시기에 용돈이나 쥐어주고 말 몇 마디만 하면 우리 역할은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 깊게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남편의 말대로 요즘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는 건 알겠지만 남편의 조언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가뜩이나 혼자 지내는 제 처지가 더 처량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나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볼 수 없었고 며느리나 아이가 혹여 잘못될까 싶어 병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 몇 장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이가 일정 정도 자란 뒤에서야 아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더군요. 남편이 잠시 집에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저녁 한술 뜨려고 하던 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려는데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어제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열까지 나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수액 좀 맞고 와야 할 것 같대요. 장모님도 멀리 계시고 엄마가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세아가 많이 아프다니 어제부터 별로 안 좋았다고. 오늘은 톡까지 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나 보네. 알았어, 금방 갈게. 워낙 급한 목소리로 부탁하는 아들의 전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지만 밥상을 치우지도 않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부랴부랴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백해진 며느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더군요. 그리고 금방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는 순환이가 기저귀만 갈아주고 배고파하면 분유만 타주면 돼요. 별로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미안한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조용히 잠만 자주는 덕에 몇 시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니 문득 어질러진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지러진 물건들을 보며 얼마나 힘들면 이런 것도 미처 치우지 못했을까 싶더군요.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다 만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설거지를 끝내고
장난감들도 소독 티슈로 닦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대충 치우고 나니 조금 힘이 들었지만 한결 깔끔해진 집안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안마 의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선물했던 의자가 멀쩡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니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몸도 찌뿌둥한데 한번 앉아볼까? 자연스레 의자에 앉게 되었고 안마 의자가 작동하자 묵직하고 시원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더군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안마 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안마 의자에 몸을 맡기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저 왔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마 의자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마중했습니다. 며느리는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살짝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나가기 전과는 달라진 집안 모습을 보며 놀란 눈치였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안사돈도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장염이라고 하네요. 피로도 많이 쌓여 있고 감기도 온 것 같다고 하셔서 수액 맞고 약 처방받아 왔어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내가 고생이라고 할 게 있니? 아이가 워낙 순해서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청소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라서요. 제 살림이니까요. 알았다. 내가 너 힘들까봐 대충이라도 치워주려고 그런 거지. 아무튼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어색하다 못해 민망한 분위기가 맴도는 그 순간이 참 난감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며 말을 했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올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그러지 못했죠. 안사돈이 집에 와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보니 이만 집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입 먹으려던 음식은 이미 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죠. 한숨을 푹 내쉬고는 마트로 향했는데 그 길에서 아들 부부와 안사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막 퇴근한 듯 했지만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앞서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님, 고생 많으셨어요. 놀라셨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 앞에 새로 생긴 호식당 괜찮대요. 깔끔하고 맛있다네요. 정작 아이를 봐준 건 저였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참으로 구차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 부부와 안사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날 밤도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영양제를 구매하는데 같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며 권유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았고 저와 아들 그리고 남편도 함께 먹으면 좋겠다 싶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거라도 전달하면 관계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또다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아가. 오랜만이구나. 혹시 집에 있니? 내가 영양제를 좀 샀는데 건네줄까 싶어서. 저 지금 밖에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 낳은 친구라 오랜만에 식사하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문 앞에 놓고 갈 테니 이따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들어가렴. 아, 네, 그러세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짐을 챙겨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한 저녁이었기에 혹여나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까 빨리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서둘렀습니다. 현관문 앞에 영양제가 담긴 쇼핑백을 두고 조용히 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은 생각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집 쪽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거실창 너머로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가 자고 있어서 그런지 거실 베란다에만 불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들의 집이 4층밖에 되지 않아 우연히 보인 겁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 사이에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리도 없었습니다. 순간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고 이내 그 감정은 화로 변했습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얼굴까지 화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 당장 뭘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마음속으로 화를 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집에 계셨네요. 그럼 내가 집에 있지. 어디에 있겠니? 내 마누라 집에 있는데 내가 뭐라도 할까봐 거짓말이라도 한 거냐?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아들이 퇴근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이 상황에 대해 먼저 선수쳐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시비 걸린 말투로 말을 꺼냈는데 아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온 듯한 느낌이었죠. 엄마, 그게 저한테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한테 죄 지은 거라도 있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하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새아가는 입이 없어. 손이 없니? 왜 항상 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해. 아들의 말에 눌려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과 서운함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새아가도 그래. 집에 있으면 내가 잡아먹기를 해. 뭐를 해?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뭐 오해나 있니? 한번 제대로 너희 집에 간 적이나 있냐고. 왜 숨어서 지켜봐? 엄마가 불편하니까 그랬겠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지. 뭘 오죽했으면 그래. 내 휴대전화 뒤져서 며느리한테 전화한 게 지금까지 몇 번인지 세어봐라. 너희들이 먼저 전화한 적도 없지만 나도 전화한 적 없어. 불편할까봐 최대한 말 아꼈고 너희들 신경 쓰지 않게 최대한 배려한 거야. 시자 짓을 했어도 한참 전에 했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너희 하는 행동이 참 우습지 않니? 뭐가 우스운데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당연해? 내가 아기를 품고 너희한테 뭘 참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몸 상할까봐 가끔 이런 거나 챙겨주는 게 전부야. 말해봐. 너희 우리한테 신경이나 썼어? 안사도는 밥 먹듯이 너희 집에 드나들면서 언제 한번 집들이라도 한 적 있어? 식사하셨어요? 묻기라도 했냐고. 마주치면 그저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말이야.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엄마 생각이겠죠. 제가 엄마랑 아버지한테 못한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지냐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 뒤에 숨어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해라. 언제 날 시어머니 대접을 해준 적이라도 있니?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요즘 시대의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라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게 두는 게 최고예요. 가깝게 사는 걸 선택한 건 너희잖아. 나는 애초에 너희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집 얻어서 살려고 했고 너희가 굳이 여기서 살겠다고 고집 피워서 살게 해준 거잖니. 그게 내 잘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럼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계속 엄마 눈치 봐야 하고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엄마 말대로 회사 근처로 이사 갈게요. 이 집 전세를 주든 파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집이었잖아요. 저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역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도대체 왜 그 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애써 마련한 집이니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말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집을 마치 당연히 자기 것인 양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 상황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예전부터 자꾸 그 집을 당연히 내 걸로 생각하는데 그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우리 재산이야. 우리가 죽거든 너한테 상속되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게 너한테 갈지 안 갈지는 순전히 우리 선택이라는 걸 몰라. 어차피 명의도 아니고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살게 해줬으니 너한테 줄 돈도 없다. 그러니 짐 싸서 당장 나가라. 나도 더 이상 너희 그렇게 사는 거 못 봐주겠다. 아니, 안 봐. 그러면 제가 못 나갈 줄 아세요? 엄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이깟 일로 집까지 뺏는다니. 저랑 연이라도 끊으실 생각이세요? 연을 끊어?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살아. 너 그 뻔뻔한 태도 고쳐 먹을 때까지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엄마, 손주를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웃기지도 않는구나. 이제 손주까지 앞세워서 날 협박하려고. 내가 그거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당장은 보고 싶겠지. 그런데 이거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기한 오래 안 준다. 2주 줄 테니까 당장 짐 빼서 나가.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거칠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뒤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기가 막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이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면회 날이기도 했고 이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저에게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를 할 줄 몰라 그저 빨간 버튼만 계속 눌러댔습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하더군요. 접니다. 아이들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것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장 어디다 집을 구하라는 말씀인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시고 말고 대화를 좀 하시죠.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오해를 하신 듯한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끝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안 봐도 속이 보이는 뻔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읽자마자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평화주의자였던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재활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몹쓸 짓 같아 망설였지만 고맙게도 남편은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더 이상 참고 지내다가는 화병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살게 해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태웅이는 당연하게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잘했어. 이참에 버릇들 좀 고쳐놔야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태웅이한테 연락이 왔었어. 새아가한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긴 했구나 싶었는데 내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거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네.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아니야, 당신이 미안해할 건 없어. 자식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뭐해. 이런 식으로 당신 마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면 나도 대웅이 안 봐. 남편의 든든한 한마디에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은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에도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죠. 아들은 정말 이대로 인연을 끊자고 하시는 거냐 며 매달리듯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 인연을 끊자고 한다면 차라리 끊어주마. 자기 가족들이 중요하면 너희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는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거야.
그동안 다 퍼주고 다 해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구나. 힘 합쳐서 잘 살아가 봐라.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거실에서 나가는 거 훔쳐보던 거, 집에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거.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요. 제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무슨 입장? 나한테 핑계 대려고 하지 마. 내 입장 같은 건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애초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각오를 했어야지. 나한테 뭘 바라니? 며느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넌 입이 없니? 손이 없니?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아이 핑계로 연락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라. 내 자식 아니고 너희 자식이잖니.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 내 입장을 생각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아까 말했듯이 알아서 잘 살아보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아들도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으로 가득했고 저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며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저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죠.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을 자식들에게 맞추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곧 요양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작은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제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닌 저와 남편으로 옮길 겁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